20세기 중반까지 존재하던 전함은 거대한 함포로 눈앞의 적을 모두 쓸어버리며 거함 거포의 정점이자 핵무기와 같은 수준의 전략병기였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전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산 따위 얼마나 들던 최고의 전함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 시절 정신나간 감수성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전함의 진심이었냐면 도카이도 신칸센 전체 구간을 건설 가능한 예산을 야마토 단 한 척을 만들기 위해 투입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다 보니 전함을 건조하는 것 자체가 나라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어찌나 부담을 주었는지 열강 사이에 해군 군축 조약을 맺어 전함 건조를 10년 동안 금지하자라고 할 정도였죠. 그렇다고 전함이 아닌 함조, 그러니까 중순양함이나 경순양함, 구축함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배수량과 무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순양함의 경우 8인치 이하의 함포와 배수량 1만 톤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죠. 군축 조약이 체결된 후 전함 건조가 금지되었으니 열강들은 어떻게 하면 조약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뛰어난 중순양함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조약형 중순양함 건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조약형 중순양함 중 가장 완벽한 중순양함이라고 평가받는 중순양함이며 2차 세계대전에서도 톡톡히 활약한 수은함을 소개합니다. 바로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입니다. 뉴올리언스급, 타카오급, 모가미급, 노포크급, 요크급, 자라급.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런던 군축 조약 체결 영향으로 만들어진 중순양함들입니다. 그녀들의 공통점은 배수량 1만 톤 이하를 유지하되 8인치 주포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전차도 그렇지만 군함을 건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항속거리와 속력의 아름다운 밸런스, 공수주 밸런스입니다. 공격력이 떨어지면 중순양함끼리 붙었을 때 화력이 떨어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어력이 떨어지면 중순양함끼리 붙었을 때 쉽게 무력화될 거고요. 항속거리와 속력이 떨어지면 중순양함끼리 붙었을 때 불리하게 싸울 수밖에 없죠. 공격력이 떨어지면 더 많은 함포를 장비하면 됩니다. 방어력이 떨어지면 더 두터운 장갑을 두르면 되죠. 항속거리와 속력이 떨어지면 더 강력한 엔진과 더 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함포, 두터운 장갑, 강력한 엔진과 연료 탱크 모두 군함의 무게 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건 결국 배수량을 잡아먹는다는 건데 배수량 상한선은 1만 톤 이하이기에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우수한 중순양함이라는 뜻이 되죠. 조약형 중순양함들이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이유는 공수주 밸런스를 어떻게 잡았냐와 공수주 중 어떤 가치를 더 높게 두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국은 항속거리와 속력의 배수량을 할당했습니다. 영국은 전세계 무역로를 관리하는 나라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빠르고 강력한 화력이 필요해서였죠. 그래서 8인치 2연장 포탑 4기에 양현의 4연장 어뢰 발사관 1기씩 장비에 화력에서도 밀리지 않게 했죠. 또한 항속거리가 길며 속력도 30노트 이상 낼 수 있어 빨랐습니다. 단점으로는 방어력을 희생했다는 점입니다. 높은 항속거리와 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엔진과 연료 탱크에 배수량을 투자했으니 제대로 된 장갑을 가지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중순양함과 교전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도 카운티급 중순양함의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후속함인 요크급부터는 장갑에 조금 더 배수량을 할당해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주포탑을 1기 없애 8인치 주포가 8문에서 6문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다만 대형 제국답게 부족해진 화력은 레이더와 기계식 컴퓨터를 이용한 선진적인 사격 통제 장치로 커버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영국은 현실과 타협하고 부족한 점은 신기술을 도입해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면 일본은 요구하는 성능에는 일체 타협이 없었습니다. 적과 싸우는 이상 적보다 더 우수한 군함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개함 우월주의 사상이죠. 일본은 화력의 배수량을 할당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군함이 바로 타카오급 중순양함과 모가미급 순양함입니다. 연장 포탑 5기로
총 10문의 8인치 주포를 가지고 있었고 어뢰도 영국보다 많은 양현의 어뢰 발사관 2기씩 배치하였죠. 속력도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항속거리와 속력도 영국만큼 길어 주 전장인 태평양을 누비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중순양함보다 떨어지는 방어력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장갑 수치만 놓고 본다면 영국과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포탑이 하나 더 늘어난 만큼 지켜야 할 공간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피탄 면적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어력을 가졌다면 오히려 방어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포탑을 줄여 피탄 면적을 줄이거나 장갑을 더 두텁게 해야 하는데 포탑을 줄이는 건 개함 우월주의 사상 때문에 불가능하고 장갑을 더 두텁게 두른다면 배수량 한계 내에서 만들 수 없죠. 또한 가판 위에 포탑이 5기나 배치되어 있는 형태는 무게 중심이 높아져 버립니다. 축구와 같은 구기 스포츠에서 항상 자세를 낮추고 하체를 단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은데 이는 무게 중심을 낮춰야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역시나 또 배수량을 늘려야 되는데 1만 톤이라는 배수량 제한이 발목을 잡았죠. 무게 중심이 높아지는 것을 탑 헤비라고 하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문제에 시달렸고 다음 함급인 모가미급 순양함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흑화해버린 일본은 1만 톤으로 제한된 배수량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경순양함을 중순양함으로 바꾸는 꼼수를 저지르죠.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일본, 영국과 달리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반도국입니다. 그래서 먼 바다까지 나가 싸우기보다는 지중해를 지키는 걸 핵심 목표로 삼았죠. 먼 바다를 나갈 필요가 없기에 일본, 영국이 방어력을 포기할 정도로 필요했던 항속거리와 속력에 목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레 배수량을 방어력에 투자할 수 있었죠. 자라급 순양함은 가장 두터운 측면 장갑이 무려 150mm나 되어 적 순양함의 8인치 주포나 그 이상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력도 절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8인치 연장포탑 4기로 총 8문의 8인치 주포를 가져 화력에서도 떨어지지 않았고 당시 정밀 기계 가공 능력이 뛰어났던 이탈리아였던지라 경량화도 성공해서 같은 8인치 함포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졌죠. 그렇다고 속력도 느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영국과 일본에 비해 느리긴 했지만 최고 속도는 30노트 이상을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주포 간 간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주포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아마 추측상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 부피와 무게를 줄인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컴팩트한 디자인은 주포를 발사할 때 발생하는 진동이 옆 주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기껏 성능 좋은 주포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탈리아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이 부족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결과 각국의 중순양함들은 공수주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각자의 사정에 맞게 어느 정도 희생한 부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정된 배수량 내에서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니까요. 이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한정된 배수량 내에서 최대한 효율을 뽑아 배수량을 아끼고 아낀 배수량을 다른 곳에 돌리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정된 배수량 내에서 최대한 효율을 뽑는 게 가능할까요? 미국은 다른 열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3연장 포탑의 개발이었습니다. 3연장 포탑은 포탑 하나에 3문의 주포를 패키징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탑 하나에 2문을 패키징한 것보다 효율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인치 주포 10문을 장비할 거라고 가정해봅시다. 연장 포탑의 경우 5개의 포탑을 배치해야만 10문의 화력을 낼 수 있지만 3연장 포탑은 3개의 포탑만으로 9문의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탑 1기 더 늘리면 12문의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즉 5개의 포탑에서 낼 수 있는 화력보다 조금 못 미치는 화력을 3개의 포탑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공학적으로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안 그래도 포탑은 쉽게 무력화되지 않아야 되기에 두터운 장갑을 둘러 무겁고 선체 위에 얹혀져 있기에 무게 중심에 악영향을 주죠. 그래서 선체를 디자인할 때는 사전에 포탑의 개수와 무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포탑이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선체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적어지고 그만큼 다른 배수량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어력의 배수량을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약고와 기관실입니다. 모든 군함들은 다른 데는 다 포기하더라도 탄약고와 기관실은 피탄 시 지켜야 하기에 이곳만 집중적으로 두터운 장갑을 두르죠. 포탑이 줄어든다는 건 탄약고도 포탑 개수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포탑이 5개라면 5개의 탄약고를 지키기 위해 장갑을 둘러야 하지만 포탑이 3개라면 3개의 탄약고만 지키기 위해 장갑을 둘러도 된다는 뜻이죠. 이 뜻은 같은 방어력을 가진다면 지켜야 할 면적이 더 적으니 장갑을 덜 사용해도 된다. 즉,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같은 무게라면 훨씬 더 높은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주포 간섭 문제입니다. 연장 포탑도 그렇지만 한 포를 같은 주포 안에 패키징 한다는 건 사격 시 간섭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3연장 포탑의 장점은 알고 있었지만 간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나마 간섭이 덜한 연장 포탑을 선호했던 거죠. 미국은 3연장 포탑을 끊임없이 연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펜사콜라급 중순양함부터 3연장 포탑을 사용했는데요.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3연장 포탑의 주포 간 간섭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였죠. 또한 포탑이 줄어들긴 했지만 포탑 자체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서 선체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펜사콜라급 이후 노센턴급을 건조하면서 점차 문제점이 해결되었고 포틀랜드급 준순양함을 건조하면서 3연장 포탑의 문제점을 거의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사콜라급, 노샘턴급, 포틀랜드급 중순양함을 거쳐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이 등장합니다.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은 표준 배수량 9,950톤, 전장 179.3m, 8인치 3연장 주포 3기, 최고 속력 33노트, 10만 7천마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침내 배수량 1만 톤 내에 공수주 완벽한 중순양함이 등장한 겁니다.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은 다른 나라 중순양함과 비교하면 완벽에 가까운 중순양함입니다. 다른 나라는 1만 톤이 부족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꼼수를 부렸지만 미국은 군축 조약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중순양함을 압도하는 중순양함을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 3연장 포탑의 성공적인 개발 및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단 3기만으로 8인치 주포 9문의 화력을 가져서 다른 나라 중순양함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화력을 가지면서 남는 배수량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장갑의 배수량을 많이 돌렸는데요. 뉴올리언스급의 장갑은 측면 주장갑 5인치, 포탑 전면 장갑 8인치로 굉장히 튼튼하게 건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자라급 중순양함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방어력이죠. 그렇다고 속력도 느리지 않습니다. 33노트의 최고 속력을 가져 다른 나라 중순양함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아 8박 미인이었습니다. 다만 뉴올리언스급은 어뢰 공격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적 구축함이나 어뢰정에서 발사하는 어뢰는 위협적이긴 하지만 중순양함 정도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으며 항상 구축함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어뢰 위협은 구축함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다만 일본이란 나라가 그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을 역발상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나라였다는 게 문제였죠.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은 건조 당시 가장 우수한 중순양함으로 미국 국기 아래 모인 역대 가장 강력한 함대에 속한 114척의 미국 군함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을 상징하는 군함으로 여기저기 이동하며 매스컴에 많이 노출된 군함 중 하나였죠. 이 때문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939년 사이토 히로시 6월 수송작전입니다. 그는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었는데 그가 사망하자 그의 유고를 수송하기 위해 이번함 아스토리아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아나폴리스에서 그의 유고를 받아 파나마 운하를 거쳐 요코하마까지 수송하는 임무였습니다. 아스토리아가 일본 해역에 도달하자 일본군 구축함 히비키와 사기리, 아카츠키가 그녀를 반기며 호위했으며 이들의 호위와 예식을 받으며 요코하마에 입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토리아는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 중 일본군의 호위를 받은 유일한 군함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진주만 공습 후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뉴올리언스급의 가치는 떡상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진주만에 있던 전함들이 모두 전투불능이 되었고
이제 태평양 함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은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전함과는 달리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대공포도 이미 충실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함으로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뉴올리언스급에도 기초적인 레이더 사통 장치를 가지고 있어 대공 화력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죠. 그래서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들은 사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등에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임무에 투입되며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뉴올리언스급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격정지인 과달카날 전역에 투입되는데요. 이때부터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의 단점이 크게 노출되었죠. 과달카날 전투의 첫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사보섬 해전에서 일본군의 날카로운 기습에 2번함 아스토리아와 6번함 퀸시, 7번함 빈센스가 전부 침몰해버리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미국은 이 패전을 진주만 공습 이후 가장 큰 패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건 일본군의 전략에 그대로 놀아난 결과였습니다. 전강기 일본은 야전에서 산소어뢰로 자신보다 더 큰 함급을 잡는 것을 주구장창 연구했고 이걸 실전에 녹여낸 나라였습니다. 반면 뉴올리언스급은 조약으로 인해 폭격에 대비한 방어장갑은 충실히 갖췄지만 물밑에서 타격하는 어뢰 방어에는 충분한 배수량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에스페란스 곶 해전에서 5번함 샌프란시스코가 참여해 승전하면서 사보섬 해전에서 굴욕을 조금 씻어내고 과달카날 해전에서도 참전에 승리하면서 조금씩 일본 해군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필요할 때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수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승조원들의 기량도 출중했는데요. 타사파론가 해전에서 뉴올리언스와 미니애폴리스는 일본 구축함대에 어뢰에 피격되었는데 사보섬과 마찬가지로 침몰할 위기에 처했지만 사보섬과는 달리 선원들이 끈질기게 데미지 컨트롤에 몰두하며 두 척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뉴올리언스는 선체가 4분의 1이나 뜯겨나가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악착같이 버티며 진주만에서 수리를 받았죠.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미 해군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등장하며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이 안정된 이후 뉴올리언스와 미니애폴리스는 수리와 개장을 거쳐 다시 전선에 복귀하였고 살아남은 4척의 뉴올리언스급들은 사이판 포격 지원, 마리아나 해전, 사이판과 이오지마 공습, 레이테만 해전에 참전하며 전공을 쌓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죠.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들은 전강기에 건조된 대표적인 조약형 중순양함이자 가장 완벽한 중순양함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보섬 해전 때 3척을 잃어 제대로 된 중순양함이 맞나 싶지만 뉴올리언스급은 진주만부터 태평양 전쟁의 종결까지 중요한 전투들을 이름난 함선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며 위기의 시간을 극복했고 위치타급 중순양함과 볼티모어급 중순양함, 아이오와급 전함의 진수 및 대개장을 받은 표준 전함들의 복귀로 미 해군이 재건될 때까지 가장 약했던 시기의 미 해군을 지켜냈습니다. 살아남은 4척의 뉴올리언스급은 명실상부 미국 순양함 중에서 최고의 수운함으로 역사에 기록되죠. 이처럼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은 당시 나온 어떤 중순양함보다 우수한 중순양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전함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며 최고의 성능만을 바라는 것도 로망이겠지만 한정된 조건 내에서 어떻게든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 노력한 공학적 흔적이 저는 매우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이용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은 이런 우리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돌파구가 된다는 점까지도요. 오늘도 군함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